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법률이 더 남았죠.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공부하시면서 법의 이름을 보고 이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소유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21가지로 구분을 하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국토기획부에서. 자,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또 배우시는데, 일단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들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개업을 하실 때는 도시개발 사업 파괴로 이렇게 결정된 땅에다가 그 땅을 중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업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소개를 하고 중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고, 뭐 정의법도 그런 취지로 이 재건축 재개발되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농지도 중개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건축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예,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주변 환경하고 또 잘 조화를 되고, 이게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건축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또는 뭐 증축, 그 증축이 뭐예요? 예, 증축은 기존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4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면적을 넓히든지. 그러니까 기존 건물 자체가 늘어나는 공사하면 다 증축 공사한 거예요. 근데 개축이라는 말도 있어요. 개축은 기존 건물이 3층짜리가 있으면 3층을 철거하고 똑같은 3층으로 짓는 거예요. 새로운 자재로. 그리고 이게 고쳤다는 의미의 개축이라는 말 쓴다고요. 그럼 새로 짓는 거, 아니면 증축을 하든지 개축 같은 공사를 하려면 관청에 가서, 자, 우리나라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토지 위에다가 신축, 뭐 증축 이런 걸 하려면 관청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건축허가. 자, 관청한테 가서 내가 건물 신축해도 돼요,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관청한테 허락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허가, 인가, 승인 뭐 이런 걸 배워요. 이게 이제 관청한테 가서 내가 이런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 우리가 인허가라고 그래요. 인허가. 자, 그런 것도 또 공법에서 중요하게 또 우리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건축 허가 받을 때는 그냥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 설계도를 그려가야 됩니까? 그러죠? 건물을 신축하려면 내가 이제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겠다, 상가다, 이렇게. 그럼 상가 신축할 때 땅 크기는 얼만큼이고, 거기다 어느 위치에다 건물을 세우고, 이게 다 설계 도면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설계 도면은 일반인들이 그리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 건축사 사무실 가서 국가 자격을 또 통과한 건축사한테 가서 맡기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건축사에 이렇게 확인 도장 같은 게 없으면 그 설계 도면은 관청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만들어 오시오, 이렇게. 이거 각하라고 그러죠, 각하. 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 보면 건축사가 또 이런 건축법에 따라서 자기가 의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직업이 딱 안정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모든 건축행위는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 전문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소송 대리는 그 변호사만 해야 되는 거야? 변호사가 소송 대리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변호사 비법 처벌된다고요. 우리 조카가 서울대학교 법대 4학년인데 끝내주기 잘해요, 공부를. 좀 있으면 이제 사법고시도 이제 금방 통과하든지 뭐 로스쿨 가서. 근데 걔가 아직 변호사 자격이 없죠. 그럼 아무리 공부 잘하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소송 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변호사보다 뛰어난 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학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소송 대리해라, 이렇게. 우리 중개행위는 누구만 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만 있는 사람만 중개행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변호사가 자기가 중개행위 할 수 있다, 변호사 업무 안에 중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중개행위를 이렇게 하려다가 우리 중개사 협회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때 변호사가 졌잖아요. 근데 국토부 해석도 이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통과한 사람만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도 중개업 하고 싶으면 중개사 시험 보라는 거야? 보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붙을 가능성은 많겠죠. 많은데 그 사람들도 공법에서 떨어져요. 네, 공법 이거 안 보면 떨어지더라고요. 관청 이거, 왜냐면 변호사 볼 때는 공법 시험은 안 보고 올라요. 개별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국토기획법 이거 시험범위에 변호사 시험이 안 들어간다고요. 또 부동산학 개론 이런 거 떨어진다.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 민법 이런 건 잘하겠죠. 민법이라 이런 거는 알 텐데, 그 변호사들도 예전에 저 아시미 변호사가 중개업을 이제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시험 떨어졌잖아요.
그 부동산이나 개론 같은 거 못해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선 지금 이제 중개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같이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귀찮으니까 변호사 귀찮으니까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중개업자를 한 명 고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쪽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물건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장님이 경영하시다 보면 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뭐 경매로 넘어가고 또 빌딩 같은 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여기 채권참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걸 해결해 준 다음에 이 물건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되팔고 이런 걸 하면 이제 수입이 많이 생기니까 변호사들도 사실 좀 치열하죠, 요즘에. 모든 시장은 다 치열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은 이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죠. 요즘엔 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하다못해 뭐 치킨집 하나만 하더라도 치킨집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진짜로 막말로 이렇게 막 출근 시간에 이렇게 사장님이 막 닭 그 탈 있지 않습니까? 쓰고 가서 막 치킨집 선전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번 쳐다보지. 그냥 장사만 해놓으면 이렇게 치킨을 막 시키고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워낙 치킨집이 많다 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부에서는 이 건축 허가라는 행정 절차라고 해요. 행정 절차. 이런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이제 신축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자,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같은 행위를 하려면 사전에 미리 뭘 받으시오? 건축 허가를 받으시오. 그럼 잘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건물 종류가, 이 건물이 보세요. 주택도 건물이고, 우리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우리 공동주택도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가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장도 건축물이에요. 그다음에 교회도 건축물이에요. 호텔도 건축물이고, 기타 등등.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건축물들은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옆에 보면 주택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까? 얘가 문제예요. 주택법은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적용받는다.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0개 이상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30개 이상의 주택을 한 번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자, 이게 30개 할 때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등기예요, 등기. 자, 우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죠. 우리 아파트가 201호, 202호,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도를 언제 만들었냐면 이제 구분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제 몇 년 전부터, 옛날부터. 그래서 한 동안에 이렇게 구분 소유권으로 201호, 202호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아파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 민법 시간에 배울 건데 하나의 건물에는 소유권 하나 이렇게 원칙. 근데 이제 거기서 구분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해서 뭐 일물 일권주의 예외를 인정해서 구분 소유권. 아파트라든가 연립이 그럼 보세요. 아파트를 제가 한 동을 짓는다, 한 동. 건설회사가 어떤 땅에다가 아파트를 한 동을 지으면 거기 그 20평대 조그만 평수로 4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지금 40개를 짓는 겁니까? 네, 그때는 이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허가보다 더 까다로운 법인 주택법 적용을 받아서 이때는 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써요. 사업계획 승인. 자, 이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속으로 건축허가 사업계획 승인. 자, 이 승인이라는 절차가 더 까다로운 겁니까? 네, 더 까다로운 거죠. 다시 한번.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소규모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서울시 외곽 쪽에다, 서울시 외곽에 하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하남. 거기다가 의사들한테만 분양을 하려고 서울시 강남에 의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분양을 하려고 단독주택 땅을 개발해가지고 단독주택을 24개를 지어서 그거를 분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건설회사가. 그 건설회사가 한 번에 24개를 짓는 거예요. 24개. 24개면 30개 미만이죠. 네, 그때는 뭘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단독주택 24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개수가 만약에 44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을 짓는 개수가 44개면 그때는 30개 이상으로 들어가서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하는 걸 받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허가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라고요. 또 서류를 또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무래도 30개 이상 짓는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업자.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30개 이상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건설업자,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업자로 보고 또 규제를 훨씬 더 강화를 한다고, 강화. 그래서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만 따로 관리하는 법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9개 이하로 주택 지을 때는 몇 개다? 네, 건축허가다, 건축허가.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상가나 공장, 교회 지을 때는 무조건 다 건축허가야. 네, 상가나 공장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이 주택법은 주택을 짓는데 몇 개 이상? 30개 이상을 한 번에 공사하는 개수가, 한 번에 공사하는 양이 30개 이상 주택을 지어서 주로 이제 파는 거예요. 분양한다고 그래요. 30개 이상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주택법이라는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거. 그 이외의 건물들은 다 건축허가예요. 그래서 주택을 29개 이하로 진다든가, 기타 뭐 상가라든가 공장, 교회. 저는 동대문 시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요. 큰 쇼핑몰 상가 있죠? 근데 그거 보면 101호, 102호 그 개별 분양을 해요. 그 상가 4평짜리를 분양을 해가지고 그 옷장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것도 개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예요. 상가를 한 건물 안에 300개를 져서 분양한다. 그럼 300개를 짓더라도 상가는 무조건 주택, 건축허가예요. 상가는 주택법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데 30개 이상 짓는 사람들만 주택법이기 때문에 뭐 상가라든가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지어서 분양하는 건 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 건축법이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27회 시험 문제에서는 건축법이 굉장히 쉬웠어요. 7문제 모두 다 쉬웠었어요. 근데 주택법이 어려웠어요. 주택법은 어려운 거 4개, 쉬운 거 3개 이렇게 문제를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선 아까 7문제씩 나오니까 합쳐가지고 14문제죠? 거기서 한 6개 정도, 8개 정도로 우리가 맞아야지 뭐 목표 점수가 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항상 뭐 틀릴 걸 염두에 두고 푸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잘해서 맞추시는 부분들이 이게 보인다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못 맞춰.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그 기본서가 나오면 아주 그 세부적인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근데 이제 그 700페이지를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돼요. 700페이지라는 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범위를 굉장히 벗어난다고요. 우리 저기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거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공부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공부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에 살림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직장생활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걸 하시면서 이제 요령껏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뭐 이렇게 공부 이렇게 보충 자료로 제가 따로 이렇게 MP3 강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올해도 그걸 좀 드려가지고 좀 도움을 보셨는데, 그 MP3 강의는 이 공법에 이제 공부할 분량이 딱 정해지면 아까 700페이지가 200페이지로 줄여드리면 그 200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보면 애들 이렇게 책 중에서 이렇게 읽어주는 동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렇게 쭉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뭐라는 게 쭉 파악이 되고 두 번째 들으면 또 이렇게 또 머릿속에 들어가신다고요. 공부를요, 저 침대에 누워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야. 들으면 되잖아요. 안 주무시고. 그러니까 공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다가 뭐 죽을 각오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뭐 그렇게 긴반만 애들도 있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뭐 그 공부를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정자세라는 것도 공부지만 그렇게 자세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 누워서, 책상에 누운 게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라도 잘만 여러분들이 공부 생각을 하고 계시면 공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취하시면 되는 거니까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학원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우리가 또 내년 이맘때쯤에 합격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법률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할 게 있는데, 거기서 잠깐 우리 1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자, 공법은 규제하는 법률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개. 또 공법은 6가지 법률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행정청 있었죠? 우리 행정청 있었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다음에 시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있었죠? 이런 분들 행정청.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기초적인 것으로 아실 게 뭐냐면, 자, 각 법률에는, 거기 이제 1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 각 법률은 체계. 자, 우리나라 법은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다른 말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같이 붙는 거예요. 세트로. 자, 이게 한 세트로 구성되면 그게 법령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거기서 조례라는 부분은 체크하지 마시고, 법률부터 국토교통부령이 있습니까? 네, 그 세 개를 묶으세요. 묶어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법령이라는 표현으로.
자, 법령이 있다, 법령.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률. 예를 들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다고요. 보통 조문으로 나와. 1조, 2조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만약에 100조까지 나왔다. 자, 그러면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조부터 100조까지면 여기다가 모든 규제를 다 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규제만 정해놓는 거예요. 기본적인 규제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 법률이 위임이라는 거래요. 위임. 자, 법률에서 위임을 해요. 누구한테 위임하냐면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이 법률에서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위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위임입법이라고 그래요. 위임입법. 자,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기본적인 규제가 나온다. 1조부터 만약에 100조까지. 그러면 보세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렇게 부령이라고 합니까? 부령? 자, 이런 부령으로 정해라 그러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1조부터 60조문까지가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국토교통부령도 이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1조부터 40조가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럼 이게 총 조문수가 몇 조가 되는 거야? 200조가 되는 거예요. 200조. 이 200조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만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량이 적어지는데 이 법률만 파악해서는 세부 규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항상 이렇게 대통령령하고 국토부령이라는 게 같이 나온다고요. 그 얘네가 세트로 묶이면 뭐가 됐습니까? 예, 법령이 되는 거예요. 법령. 이렇게 법령이라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이 법자를 따고 영자를 딴다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동의어로 이런 말도 써요.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시행령. 그리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렇게 이런 말도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가끔 개정이라는 게 돼요. 개정. 그럼 개정되면 이 법률 쪽이 국회에서 개정될 수도 있습니까? 개정이 되면 이런 대통령령이나 부령도 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그런 것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뀌면 제가 바뀌었다고 알려드리고 고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공부하는 기간 중에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아시면서 앞으로는 법령 형식으로 공부한다. 근데 당연스러운 거는 이 국토부령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내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주로 이제 법률 쪽하고 이런 대통령령 가지고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시면 이 법률 쪽에 있는 조문들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무슨 법이라고 써요. 법 제3조라고 쓰고 요건 어떻게 쓰냐면 영자를 따서 영 제3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이 국토부령은 이 규칙이란 말 따가지고 규칙 제3조 이렇게 쓰면 관련 조문들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저 기본교재에는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배워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배워보시면 이게 이게 법률에서 나오는 건지 법에 나오는 조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에 나오는 조문인지 규칙으로 나오는 건지를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이제 국토부령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얘네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가 법령 밑에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서울시나 광주시 내에서만 적용하는 조례라는 게 있습니까? 자,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면 자치규범이라고 그래요. 자치규범. 자, 이건 서울시장님하고 광주광역시장님이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규범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 저 한시에 똑같은 문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부령은 우리나라 전국에 다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광주시에만 적용하는 거라니까요. 서울 가면 같은 내용이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시면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조례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조례는 법령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까지만 법령이고 조례는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법률, 대통령령, 부령까지만 뭐가 됩니까? 법령이다, 법령. 조례는 별도로 따로 있는 그냥 규범이다. 시험 공부하실 때는 법령 형식으로 법률에 써있는 조문들, 대통령령에 써있는 조문들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법을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청이 누구고,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법률은 이렇게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법률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죠. 법령. 법령. 도시개발 법령, 여기도 도시개발 법이지만 사실은 법령 이렇게 공부해요.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법령 이렇게 시면 된다고. 항상 영자를 붙여서 이 대통령령까지를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기초교재에도 보시면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남은 시간 조금 제가 이 국토계획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토계획법. 자, 우리 어디로 오시냐면 우선 자, 국토계획법에서 426페이지를 좀 보세요. 426페이지. 자, 너무 뭐 겁먹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용어를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자,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할 때는 아까 제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일단 나누죠, 우리나라 땅을.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하는 적도 있고 규제를 조금 하는 적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런 21가지 용도지역을 정할 때는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계획. 자, 아까 제가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보면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 네. 그러면 계획이 만들어지면 용도 지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조금 우리 어려워요. 생소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나라 토지 위에다가 우리 행정청이 계획을 만듭니까? 예, 근데 그 계획이 그게 용도 지역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계획이 눈에 보여요? 우리 저 예전에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럼 그 계획이 뭔지 알았어요? 우리 몰랐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언제까지 뭐 해라. 근데 그 계획이 다 세부 내용인데,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서류죠, 서류. 행정청이 만드는 그 서류가 토지 위에 무슨 계획이 나왔다는 그 서류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계획의 세부 내용들을 알겠죠. 근데 계획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라고요. 바깥 하나 가면 계획이 무슨 계획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팻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이 토지 위에 수립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3가지 계획이 있다고요. 그 이름부터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자, 3가지 계획. 자, 일단 이 계획 3가지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용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26에. 자, 맨 위에 그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도시군계획은 넘어가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 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이 3가지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 계획에 서열이 있어요, 서열. 자, 높고 낮은 게 있어서, 자, 우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 자, 최우선하는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이 최우선 계획이다,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높은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 광역도시계획보다 아래, 성격상 이렇게 서열상 아래에 있는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받아서, 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자, 우리 거기서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인데 그냥 군자는 떼고 하셔도 돼요. 네,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자, 이런 3가지 계획은 행정청이 만드는 거예요. 행정청이 토지에다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 준다고요. 그래서 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보다 짧게 할 때는 뭐 그냥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 도시관리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익히셔야 된다고요. 용어를.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성격을 줍니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자, 우리가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뭘 시키고 뭐 권리 침해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걸 제시하는 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 관리 계획이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인가요? 네, 그런 계획이에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 이게 도시 관리 계획이라고요. 자, 올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이제 배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도시기본계획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도시관리계획 문제만 6문제를 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그러니까 이 도시관리계획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중개업을 할 때는 토지 위에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잠깐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시면요. 그 4번 항목의 도시관리계획은 옆에 보시면 1, 2, 3, 4, 5, 6입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책을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묶어가지고 별 3개 주세요. 별 3개. 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로 결정된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로 확정되는 거예요. 토지에. 그러면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3, 4, 5, 6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도시관리계획의 그 6가지 내용이 아까 제가 자 1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좀 뭡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자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규제할 때는 우리나라 땅을 21종류 용도지역으로 구별합니까? 네, 그래서 어떤 땅은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또 어떤 땅은 뭐 일마상업지역, 어떤 땅은 중공업지역, 또 어떤 토지는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녹지 이렇게 규제가 들어간다고요. 용도지역이 이름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이 규제를 받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도시관리계획은 1번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정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걸 또 할 수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용도지구가 뭔지는. 또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런 게 있죠. 네, 3번에 뭐 기반시설의 설치, 4번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6가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나누어서. 네, 그래서 우리 그 심심하시면 광주시청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부동산 쪽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하시는 사무 보시는데 위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광주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처음에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의 토지 이용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공무원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그 뭔지 모르잖아요. 하는 일이. 근데 그걸 이제 공부해서 알고 가시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랑 상담하기가 편하다고요. 그런 거야. 한 2달 뒤에 한번 가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거는 완전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 그 행정청 공무원들도 업무가 바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거기다가 뭐 어떤 건물 줘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규제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여기가 생산녹지 지역 땅인데 주요소 행위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땅의 종류도 얘기해주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봐 줘야죠. 그래야지 그분이 그걸 읽어보고 된다는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려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계획은 몇 개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3개 배우는데, 이 2가지 계획은 뭐라고 합니까?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고, 실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뭐다? 도시관리 계획이다. 도시관리 계획은 몇 가지 종류로? 6가지 종류로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순서로 배우실 건데, 잠깐 그 2번째 항목을 보시면, 자, 이런 것도 한번 용어의 악석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면 도시군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2번째 항목에. 네, 거기 보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제가 도시자로 시작하면, 이 부분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 자치도, 시, 군이라고 했었어요.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은 도시군자인데, 그냥 군자는 떼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에 대해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인데, 자,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단어는 이 2가지 계획을 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묶으시라고요. 자, 지금 이게 도시자로 시작하는 거 두 개, 도시 기본하고 도시 관리 계획을 두 개를 묶으면 이게 다시 무슨 계획이 되는 거야? 네, 도시 계획. 자, 도시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됩니까? 네, 자, 이 약속.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도시 군 계획할 때 도시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 기본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 여기 기출 문제라고요. 네, 처음에 우리 국토계획법사 이렇게 용어 설명을 할 때 광역 도시 계획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야. 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있나요? 네, 도시 계획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런 도시 군 계획할 때 도시 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이 된다.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 기본과 도시 관리 계획. 여기에 도시자로 시작하는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이거를 도시 계획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도시 계획. 자, 이제 그 다음에 근데 뭐 할 거냐면 광역 도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자, 우리가 자,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인데 자, 일단 그 세 번째 도시 군 기본 계획을 먼저 볼까요? 도시 군 기본 계획, 군자 떼고 도시 기본 계획. 그러면 도시 기본 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어디에 대해서? 각자 도시에 대해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입니까? 그 6개가 도시니까. 네, 그러면 각자 개별 도시별로 미래에 대한 도시의 발전 방향 나오는 게 그게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그럼 광주 광역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있겠죠. 보고 싶으면 광주시청 가셔가지고 열람 신청하시면 돼요. 보겠다고. 또 서울에 가면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럼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으면 그 도시기본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이 실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6가지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이 하나 더 있다고요. 광역도시계획. 광역이라는 게 넓다 뜻이에요. 넓다. 이 광역도시계획이 광역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옆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인데 거기다 메모하세요. 광역계획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광역계획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있는 곳이에요. 자,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인데 어떤 데가 있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자, 우리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예요. 서울특별시. 자, 우리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도시다. 서울특별시 우리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경기도가 나와요. 네, 경기도 여기 뭐 경기도 성남이라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이쪽에서는 우리 하남시 뭐 이런 데가 있다고요. 경기도 구리시, 뭐 경기도 의정부라는 데도 있고, 이제 경기도 양주시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경기도 이쪽에 우리 그 일산 고양 같은데, 고양시. 뭐 부천시도 있을 테고, 뭐 안양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다 그리지는 못하지만, 여기 다 경기도라고요, 경기도. 근데 문제는 서울하고 이런 경기도 안에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묶어요, 서울시가. 왜냐면 서울시 생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광주 지역도 광주광역시 여기 옆에 보면 나주시가 있죠? 근데 나주시에서 광주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직업상. 그럼 그것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도시는 다르더라도 경제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와 이런 경기도 도시들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26개를 묶어놨다고. 26개. 서울시하고 경기도 도시, 제가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뭐 평택, 수원 이런 데가 다 서울시 광역계획권에 묶여 있다고요. 자, 이런 데가 광역계획권이에요. 왜냐면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 도시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서울을 포함해서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권 도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요. 서울은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겁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주변 도시들을 20몇 개를 묶어서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26개를 묶어서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광주도 있어요. 광주시 주변에 여기 나주 있죠? 화순 있습니까? 이런 순천 같은데 이런 데도 묶어놨다는 거. 장성도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광주하고 포함해서 한 6개가 묶여 있어요. 그럼 거기도 좀 보세요. 여기도 보면 이 광주광역시라고요.
그럼 광주 광역시가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 전라남도죠. 광주시 넘어가면 전라남도죠. 근데 전라남도 이쪽에 나주 있습니까? 이렇게 나주시 이렇게 이쪽에 뭐 화순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더라도 그냥 몇 가지 위치만 이렇게 순천 뭐 이런 데 뭐 장성이 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지역도 광주를 포함해서 전라남도 도시가 묶이는 겁니까? 네, 서울과 비슷한 거예요. 개수는 약간 다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묶였고 여기는 광주광역시랑 전라남도. 대구 가면 대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뭐 경산 이런 데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경상북도 도시들이.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묶으면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는 거라고.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하나만 더 해보면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거 있죠. 지정.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울하고 주변 도시 이렇게 묶는데 광주하고 주변 도시를 묶을 때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게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네, 거기다 쓰세요.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한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이는 건데 자,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 광역계획권도 있고 또 뭐 대전 가보면 대전시를 주변으로 이렇게 또 묶어놨다고요. 광주, 부산, 대구 이런 데가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니까 잘 보세요. 관청 서열을 잘 보세요. 관청 서열. 아까 제가 국토부 장관님이 있었고 그 밑에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이렇게 있었는데 자 지금 잘 보시면 그 영역을 잘 보세요. 영역.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이죠? 그럼 보세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이 지금 묶인 거예요. 그럼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상급자인 누가? 국토부 장관님이 저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야. 네.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주광역시면 여기죠? 점 찍고 전라남도도 여기입니까? 여기죠. 소속이. 네, 그럼 여기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자, 근데 문제는 광역계획권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도 있고 또는 잘 보세요. 도지사님이 요것만 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 집에.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지사. 자, 어디냐면 제 고향. 자, 지금 이게 통합이 됐는데 과거에는 잘 보세요. 충청북도 안에 청주시라는 데가 있었다고 이렇게. 청주시는 여기 기초시예요. 기초시. 충청북도 아래 청주시기 때문에 청주시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있는 도시가 이게 청원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긴 청원군. 아까 제가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 도시만 2개 이상 도시만 묶이면 되는 거죠. 최소한 2개 이상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이 도시잖아요. 이 노란색 체크한 데가 도시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렇게 묶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2개 이상 도시가 들어간 건가요? 네. 또 예전에는 저 경상남도에 마산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거 창원, 진해 이런 데가 있었다고요. 예전에 여기도 같은 생활권으로 보고 같은 경제생활권으로 보고 옛날에는 마창진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창원시가 다 통합됐습니까? 지금은 창원시가로 통합됐죠? 여기는 전라도라서 경상도는 잘 모르세요? 옛날에 마산 창원진해가 별도의 도시였는데 통합 창원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청주청원도 옛날에는 청주시 청원군이라는 게 따로따로 도시였는데 근데 이게 같은 생활권이라서 지금은 통합돼 있어요. 지금은 이게 주민투표 해가지고 여기 청주시 60만, 청원군 20만 이렇게 주민들이 통합해가지고 통합이 돼. 지금은 통합 청주시라고요. 근데 과거형으로 과거에는 청주청원이 별도의 도시였었다. 근데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놨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 광주광역시랑은 다르죠, 스타일이. 네, 지금 좀 전에 광주시는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묶은 겁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여기 광역행정단위가 묶인 거라고 지금. 그 묶여있는 영역이. 근데 지금은 보세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죠? 네, 요거는 여기 서열상 밑에 기초시군. 기초시군이 묶였을 때는 기초시군 위에 누구 있어요? 네, 도지사님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라고요. 네, 이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겠네. 그쵸? 아, 이게 환불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네, 배워두시면
어렵게 한 공부는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신다고요. 쉽게 한 공부들은 남들 다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더라도 잘 이해를 해보시라고. 이게 상황이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을 묶은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점 찍고 경기도 지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누가 하시는 거야? 상급자가.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광역계획권도 있고, 광주도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야 돼요. 서울시랑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말고 여기 도시 중에서 밑에 여기 시군이 있습니까? 시군? 네, 기초시, 군. 네, 이렇게 광역계획권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었다. 뭐 청주청원 같은데, 마산, 창원, 진해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모든 전국이 다 광역계획권이 있는 건 아니고, 강원도에는 없어요. 강원도에는 광역계획권 자체가 없어요. 강원도 원주 이런 데 있죠? 강원도 무슨 뭐 홍천 이런 도시는 광역계획권으로 묶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워낙 지역이 넓고, 또 이렇게 다른 지역 갈 때 할 때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기능 연계 같은 걸 못 한다고요. 각자 그냥 살아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여기 광주시니까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먼저 있을까요? 이게 있겠죠. 왜냐면 광주가 주변 도시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묶여 있어요. 이름이 이거예요.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이라고요. 그럼 이 안에다가 이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먼저 만듭니까? 만들죠. 그 다음에 광주시 자체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도시 기본계획이 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광주광역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먼저 있어요. 그리고 광주시 안으로 들어오면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배워서 실제 국민들은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게 공부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다시 이 행정계획 요 세 가지 결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미리 한번 더 한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한번 더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서울시 광역계획권 이거 기억을 좀 해보시라고요. 광주시 광역계획권, 또 청주청원 같은데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 광역계획권을 누가 정하는지를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이 하신다고요. 이게 그대로 시험 문제예요. 광역계획권, 잘 보세요.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 시자 붙이시면 안 돼요. 시도지사 그러시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지사님을 다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의정은 국토부 장관님이 할 때 아니면 도지사님이 할 때 이렇게 딱 두 군데밖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을 처음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봤는데 이 공법은 좀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목표 점수를 좀 낮춰가지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첫 수업 있었는데 재미가 없었죠. 재미가 없고 참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잘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배워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느낌이 오니까 그런 느낌을 이제 빨리 갖도록 하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